네, 강의실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강좌 목록에서 강의실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강의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수업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학습관리 시스템 사용자 워크숍이라고 이 강의 이름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이 뭐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여기 교과목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교수님께서 이 개인정보 수정해서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해 주신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교수님 성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네, 아래에 만약 수업 조교가 있다 그러면은 수업 조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메뉴를 보면은 참여자 목록이라는 게 있어서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강의실 홈 밑에 강의 정보 밑에 참여자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 학생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자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지금 이 수업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여자 목록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업 제목을 눌러서 메인으로 돌아와서 화면 중앙을 보겠습니다. 이 강의 개요라는 영역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주차별 학습 활동이 1주차부터 정규 주차인 15주차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 이제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 시스템의 컨셉을 알고 계신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 컨셉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교수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샘플로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샘플로 이제 강의실을 만들어 왔고 한번 제가 가상으로 만든 이 수업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주차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학생들한테 한번 텍스트로 안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각 교과목을 가르칠 때 내가 이 수업에 이번 토픽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어떤 교수 설계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자료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블록 스타트 쌓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첫 번째 주차에 학생들이 영상을 2개를 보고 문서 자료를 이렇게 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고 제가 이제 등록해 놓은 영상을 클릭하면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고 문서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문서를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학생들이 토론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도 뭐 영상도 등록해보고 문서도 등록하고 과제도 한번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교수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 많은 걸 등록했지만 꼭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주차마다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수행해야 되는 활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럭 쌓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어떤 순서대로 학습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의 경험 순서대로 쌓아주시면은 학생들에게 또 아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다시 이제 빈 강의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각 주차마다 전달하고 싶으신 자료나 활동을 등록하면 된다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학기 초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법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지사항은 어디서 작성하실 수 있냐면은 이 강의 개요라는 영역에 보면은 이제 2개의 게시판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지사항, 하나는 Q&A입니다. 2개의 차이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용 방법은 같은데 공지사항은 교수님이랑 조교 선생님만 글을 쓰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읽을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Q&A는 학생들도 글을 쓸 수가 있는데 비밀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밀글을 쓰게 되면은 동료 학습자들끼리는 그 글을 클릭해서 읽을 수가 없고 교수님이랑 조교 선생님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질문은 비밀글일 수도 있고 비밀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쓴 그 질문 글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피드백을 주시면 되는
주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시판이고 둘 다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용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지사항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판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게시글 목록 우측 하단에 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쓰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이렇게 제목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내용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이제 첨부 파일도 넣을 수 있는데 첨부 파일은 잠시 후에 제가 수업 자료 업로드할 때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저장 누르면은 네, 공지사항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공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학생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사이트 로그인했을 때 공지사항이 작성되고 한 10분이 안 지나 10분 정도 안 되게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강의실에 공지사항이 등록됐다는 점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강의실 밑에 있는 진행 강좌 공지를 눌러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공지사항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의실 접속했을 때 우측 상단에 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공지사항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푸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한 번 작성하셨지만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지사항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만약에 나는 개별 학생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수강생 알림 밑에 메시지 보내기와 이메일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메시지 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누른 다음에 나는 전체 학생한테 보내겠다. 그럼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특정 학생한테만 보내겠다. 그럼 특정 학생 한 명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쪽지를 이제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누르면 한 명의 학생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메일 보내기 기능도 동일합니다. 학생들이 그 개인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고 이메일이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첨부 파일도 이제 1GB까지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강의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각 주차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주차가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인터페이스의 컨셉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요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공지사항 작성할 수 있고 왼쪽에 수강생 알림에서 메시지 보내기나 이메일 보내기 쓰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편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편집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강의실에 실제로 자료나 활동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해보기 위해서 이 편집이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이 편집이란 버튼은 학생들한테는 없고 교수님이랑 그 교수님들께서 허가해 주신 조교 선생님들한테만 나타나는 버튼입니다. 네, 그래서 편집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편집이라는 걸 누르면은 방금 전까지 없었던 화면에 없었던 이런 연두 색깔 버튼 자료 및 활동 추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벌써 컨셉을 이해하신 교수님 계실 텐데 내가 지금 과제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과제를 눌러주시면 되고 학생들한테 퀴즈를 내어주겠다 할 때는 퀴즈를 눌러주시면 되고 뭐 아래는 수업 자료를 넣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그 첫 번째 주차에 지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업 자료가 있다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수업 자료 등록에 앞서서 저는 1주차에 학생들한테 어떤 수업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다. 뭐 바로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는 어떤 뭐 내용을 배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수업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안내를 해주고 싶으실 때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은 이 1주차라는 텍스트 밑에 톱니바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1주차라는 텍스트 밑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저는 첫 번째 주차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정규 수업을 모두 진행합니다. 학습에 참여하기 전에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뭐 동영상 학습 자료를 시청하고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교수님들께서 뭐 수업 자료나 넣어서 학생들이 클릭해 보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학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이런 설명 같은 것들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1주차 이제 주차가 시작돼서 그 주차의 수업 자료나 뭐 학습 활동 같은 것들 어떻게 넣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및 활동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1주차에 지금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업 자료를 등록할 거기 때문에 1주차에 있는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은 상단에는 학습 활동, 뭐 과제, 퀴즈, 토론 같은 게 있고 아래에는 수업 자료,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수업 자료 업로드하는 것들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에는 교수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 자료를 전달하셨는지 뭐 이제 각자 다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이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수업 자료를 전달하면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뭐 PC든 모바일이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교수님께서 각 학생이 각 수업 자료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수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다음 학기나 다음 주차에 똑같은 수업을 할 때 이 자료를 다시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것들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한데 최대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자료 업로드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파일이라는 아이콘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에 1주차 학습 자료 1이라고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학생들한테 보여질 이 자료의 제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내려와 주시면은 여기 파일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추가 아이콘을 누르고 네, 파일 선택을 누르면은 이제 어떠한 자료를 추가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맥이라는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윈도우에서는 교수님들 잘 아시는 폴더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럼 전 PDF 파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하고 저장 누르면 네, 수업 자료 업로드가 끝났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문서 자료를 업로드했지만 전공에 따라서 문서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것을 올리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네, 저는 지금 수업 자료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파일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보여줄 제목을 입력하고 이 파일 선택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누르고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수업 자료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수업에서 문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문서로 예시로 한번 업로드하지만 교수님들 어떠한 파일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료 업로드가 됩니다. 더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 위에다 그냥 폴더를 하나 열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은 이 자료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 주시면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리면은 수업 자료 업로드가 됩니다. 만약에 또 이 방법은 언제 좋냐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올리고 싶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드래그해서 드랍해주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1주차에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다른 주차로 자료들을 옮겨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방법은 달랐지만 똑같은 이제 모듈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파일을 눌러서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띄워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를 학생들이 볼 때 내려받아서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PDF나 특히 한글 문서가 그런데 한글 문서는 전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볼 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바로 이런 수업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교수님들께서 편리함을 어떤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방금 올린 수업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에는 이 올린 수업 자료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제목 입력하고 파일 첨부하고 바로 저장을 눌렀었는데
밑에 보면은 팝업 창으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방금 전에는 클릭했을 때 자료가 내려받아졌었는데 이제는 바로 웹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나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받겠다 할 때에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나는 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원본이 되는 문서는 전달하지 않을 거야 하신다면은 방금 그 다운로드 옵션을 아니오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일 같은 거 올려주실 때 문서의 경우 뷰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팝업 창으로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팝업 창으로를 사용할 때 학생의 다운로드 유무를 결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다운로드 허용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본이 되는 파일이 전달을 안 하고 볼 수만 있게끔 하는 방법까지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자를 올리실 수 있고 저는 문서로 올렸지만 꼭 문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당 파일이 1기가바이트가 넘어가지 않으면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0메가짜리 파일을 지금 뭐 5개나 올려야겠다.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개당 파일만 1기가바이트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파일을 해봤는데 교수님들께서 파일로 전달하면 안 좋은 약간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동영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영상을 파일로 전달하게 되면은 학생이 이걸 내려받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상을 클릭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게끔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서 각 학생이 영상의 몇 퍼센트를 봤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동영상으로 된 학습 자료는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동영상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누르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인 동영상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누르고 제목에 1주차 동영상 학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동영상 선택에서 동영상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올린 영상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한 번 올린 영상을 뭐 이번 학기의 다른 수업 아니면 다음 학기 뭐 내년도에 쓸 때 다시 올릴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파일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 이 파일 추가를 누른 다음에 제가 동영상 파일 하나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업로드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가장 상단에 나타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그 변환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변환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변환이 되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그 영상을 만들 때, 그 영상을 제작하실 때 어떤 특정 코덱이 있어야지만 재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모바일에서 보려면은 이게 표준 규격의 MP4 파일로 변환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냥 변환이 끝나버렸는데 변환 중이실 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동영상 선택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변환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학생들한테 그 시청 가능한 모듈로 바뀌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업로드만 끝났으면은 동영상 선택을 눌러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동영상에 고유한 주소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잘 업로드가 된 거고 아래에서 진도 체크를 할지 안 할지만 결정해 주시고 진도 체크를 한다라는 건 각 학생들이 이 영상을 얼만큼 봤는지를 트래킹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이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재생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조금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 누르고 이 세 번째 있는 동영상 모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보여질 제목 입력해 주시고 동영상 선택 누르면 내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쓰고 싶다 할 때에는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새로운 영상을 올리겠다 하실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십시오. 파일 추가를 눌러서 올리고자 하는 영상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업로드 눌러주시면은 업로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서버에서 이게 변환이 되고 있는데 변환 기다리지 마시고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동영상 선택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변환 끝나면은 학생들이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재생 가능한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체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은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그 개당 파일이 4GB가 넘어가지 않으면 영상 개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나는 매주 3기가짜리를 막 계속 올리겠다 하시더라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 중에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 이 파일이랑 영상이랑 바로 이번에는 이제 URL 링크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수업 자료를 다 커버를 하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URL 링크를 학생들이 봐야 되는 수업 자료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뉴스 기사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자료로 쓰는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그냥 URL만 전달해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실제로 이 페이지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아실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위키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처럼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은 경우에는 뭐 이런 KOCW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나랑 동일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뭐 동료 교수님들이 어떤 공개해 놓은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또 가져다 쓰시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그냥 URL만 전달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아래에 있는 URL 링크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주차 도충학습 자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이동시키게 하고 싶은 이 URL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 입력창에 붙여넣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들이 클릭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URL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학습 활동까지 해보고 한번 학생 입장에서 각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수님들께 이 강의 자료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파일 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된 수업 자료를 업로드할 때 쓰실 수 있는 동영상,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수업 자료를 가져다 쓸 수 있는 URL 링크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내가 HTML 작성 능력이 좋고 어떤 인베드 같은 거에서 수업 자료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웹문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이런 패키지 형태로 된 내가 콘텐츠를 올려서 쓰겠다 하실 때에는 이러닝 콘텐츠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는데, 이 개인 교수자 단위에서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만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사용을 원하신다면 매뉴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학습 활동 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도 교수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 좀 해봐서 제가 과제랑 퀴즈 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른 다음에 과제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1주차 과제라고 학생들한테 보여질 제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다른 모듈들은 설명을 잘 입력 안 하는데 아마 과제는 입력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제가 어떤 주제이고 분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제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챕터 1을 정리하는 과제를 작성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로 과제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PDF 이런 식으로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인 화면 설명 보이기라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만약에 나는 내려고 하는 과제가 복잡해 하시는 경우에는 과제 안내하는 문서를 첨부 파일에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과제에서 지금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없었고, 첫 번째로 이제 과제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기간 설정입니다. 과제는 시작일시, 종료일시, 제출 차단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작일시는 이 날짜가 되어야지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나 입력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전까지는 과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료일시입니다. 과제를 이때까지 내라는 공식적인 듀데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에 들어갈 때마다 2월 26일 자정까지 내어야 된다. 뭐 며칠, 몇 시간,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과제를 두게 되면은 어떤 학생이 27일 오후 3시에도 과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제출 상태에 뭐 1일 15시간 몇 분 늦음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나는 과제 제출하는 거를 특정 시점부터는 막겠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출 차단을 활성화를 해주시면은 2월 26일 자정까지 내야 되는데 그 이후부터 내면은 얼만큼 늦었는지 표기가 되다가 28일 정오가 되면은 더 이상 과제를 제출할 수 없게끔 막히게 됩니다. 학생들이 미리 페이지에 들어와 있었더라도 파일을 첨부하려고 하면은 작성하려고 하면은 권한이 없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과제를 낼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내어야 되는지, 과제가 언제 차단되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타이핑해서 받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는 첨부 파일로 받겠다 하실 때는 첨부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첨부 파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첨부 파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몇 점 만점인지를 의미를 하는데 저는 30점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온라인 강의실에 입력된 점수를 학사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 작업이 이제 3월에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교수님께서 강의실 안에 이 카테고리 선택이라는 걸 눌러보면은 그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에 그 평가 카테고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A라는 수업에 대해서 뭐 중간 30, 기말 30, 뭐 과제 몇, 뭐 출석 몇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활동은 과제에 해당한다 하시면은 과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성적 연동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직 그 개발 전이고 개발되고 나면 교수님들께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안내를 드리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누르면은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과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다음에 아래에 메인 화면에 설명 보이기라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했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과제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클릭을 해서 네, 몇 명의 학생이 과제를 내야 되고 몇 명이 제출을 했고 채점이 필요한 게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멈춰서 학생 입장에서 지금 강의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보낸 메시지가 있어서 학생이 이렇게 답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15개나 와 있는데 네, 강의실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자료도 한번 클릭해보고 네, 영상도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이게 진도 체크가 되고 있으면 학생들이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본인이 30분까지 들었으면 0초부터 30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듣지 않은 40분, 50분 뒤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00%다 듣고 나야지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배속 재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듣지 않고 네,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구간바를 이용을 해서 그 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URL 링크를 눌러서 해당 페이지도 가보고 이번엔 한번 과제도 내보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뭐 과제 평가하는 일은 많으시겠지만 학생들이 과제 제출하는 화면을 잘 볼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제를 클릭해 보니까 네, 지금 6일 9시간 남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료 일시도 나타나 있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과제 제출하기 눌러서 업로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학생이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교수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자료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왼쪽 메뉴 중에 학습 이력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학습 이력 현황 눌러주시면 네, 여기 상세보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상세보기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이십니까? 이 학생들이 자료를 내려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학생한테는 1, 뭐 두 번 본 학생한테는 2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고, 네, 뭐 지금은 이제 자료기 때문에 이런 보기 횟수만 나타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토론이나 게시판이면은 뭐 글을 몇 개 썼는지 댓글을 몇 개 썼는지 이런 것들도 빈도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력 현황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은 교수님들께서 어떤 학생들이 얼만큼 그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런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온라인 출석부라는 게 있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받는지보다 100%다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출석부에 들어가면은 그 주차에 있는 영상을 다 본 학생은 동그라미로 바뀌고 안 본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X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저 동영상 다 봤다고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의 이름을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이 학습한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 열람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 학생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언제까지 봤는지 뭐 실제로 그 진도 체크된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학생으로 과제까지 내봤는데 과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이 과제를 냈고 제가 아직 채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제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제 평가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행은 학생이고 이 상태에 정상 기간 안에 제출하면 제출 완료라고 나타나고 늦게 제출한 학생은 며칠 몇 시간 몇 분 늦었는지가 여기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올린 파일을 클릭해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단에 있는 채점 관련 활동에 모든 과제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면은 학생들이 낸 과제물을 한 번에 압축을 해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을 할 때 그냥 압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파일명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안 밝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명을 고쳐서 내려봤는데 그 파일명 가장 앞에 학생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압축물 열어서 이게 누구의 과제인지 파일명만으로도 식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물을 보신 다음에 점수를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성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네, 뭐 이 학생은 30점 만점에 뭐 29점이다. 과제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주고 뭐 첨삭하는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 나는 이런 한 명 한 명 채점해 주는 게 어려워서 그냥 빨리 여기서 점수만 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밑에 있는 빠른 채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학생들의 점수를 이 보고 있는 페이지 위에서 바로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서 간단하게 점수만 빨리 주실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제 페이지를 설명드리면 교수님들께서 자주 주시는 질문 중에 한 페이지 위에서 과제 점수를 주고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혹시 학생들끼리 과제 점수를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문의를 주시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과제에 들어가면 어떤 본인이 받은 점수나 뭐 피드백 이런 것만 보이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 URL을 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제 권한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학생들끼리 서로 과제를 볼 수 있는지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학생들끼리 서로 과제를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이 우수과제 선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수과제로 선정된 기능은 모든 학생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학생의 과제를 다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의 과제를 우수과제로 선정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과제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어떤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해서 잠깐 여기서 끊고 교수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거 답변을 드리고 뒤에 남아서 더 제가 진행을 해도 되면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은 뭐 자리를 마치고 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영상을 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해서 녹화를 해서 전달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지 그 교수학습센터에서 좀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종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수님들 질문 사항들 좀 있으실 테니까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남아서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남아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질문이 네. 있으신 교수님들께서는요.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다른 질문을 채팅창에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교수님께서 한번 질문 네, 채팅 확인했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우수과제 선정 시 학생 이름도 공개가 됩니다. 네, 팀별 과제 제출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잠깐 그럼 팀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지 잠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고급 기능에 들어갑니다.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팀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메뉴 중에 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학생들 팀을 수동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수동은 쉽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팀 자동 생성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한번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는 이 이름으로 여기 보면은 팀 이름 만들기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제 골뱅이를 붙여주시면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 A, B, C, D 이런 식으로 팀이 만들어지고 샵을 붙이면 1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 샵 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뭐 4개의 팀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을 그 무작위로 섞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20명의 학생이 가상의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4개의 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팀원 왼쪽 메뉴에 기타 관리의 팀원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팀으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학생들이랑 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번 제가 그럼 팀 과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팀 과제 전에 팀 게시판부터 좀 설명 나온 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게시판이 2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학생들이 서로 의견이나 뭐 중간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팀 게시판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게시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과제 팀 게시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게시판 타입을 조별 게시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설정에 가서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기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게시판 이름 정해주시고 게시판 타입을 조별 게시판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거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의 팀 게시판임을 시스템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팀 모드에는 폐쇄형 팀이랑 개방형 팀이 있는데 한번 만들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강의실에는 총 4개의 팀이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게시판을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본인이 속해 있는 팀의 게시판만 보이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1팀부터 4팀까지 다 가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폐쇄형 게시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게시판만 나타나게 되지만 만약에 이걸 개방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다른 팀에 가서 글을 쓸 수는 없지만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학생들끼리 독립된 공간을 만들겠다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폐쇄형 팀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서로 볼 수 있게끔 하겠다 하면은 개방형 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과제, 방금 질문 주셨던 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고 하고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기간 설정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려가서 이 팀 제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팀 제출 설정에서 이 팀 과제 여부를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 분류가 이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팀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팀 과제는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개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팀의 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학생 입장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팀원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런 팀 게시판 들어가면은 이 학생은 이게 폐쇄형 게시판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4팀의 게시글만 보이게 됩니다. 팀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팀 게시판 들어간 다음에 과제 제출하기를 눌러서 네, 팀 과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면
네, 팀 과제가 제출이 됐고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평가 들어가 보시면은 그 한 학생만 냈지만 이 4팀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모두 이렇게 다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성적 버튼 눌러서 점수 주시면은 모든 학생한테 이제 동일한 점수 주실 수도 있고 뭐 옵션에 따라서 각 학생들한테 같은 팀이지만 다른 점수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과제 예약이 오픈 예약이 가능하냐고 네,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활동에 가능한데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만들었었던 과제가 있는데 뭐 시작 일시를 정할 수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나는 2월 19일까지 이 모듈 자체가 학생한테 안 보이게끔 하겠다 할 때에는 이 접근 제한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중간부터 설명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파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뭐 2월 20일 공개될 자료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달할 자료를 첨부 파일 넣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2월 20일부터 보이게끔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바로 이 접근 제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 제한에서 제한 추가를 누른 다음에 날짜를 눌러서 시작 일시 2월 20일 자정부터 보이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접근 제한을 오늘은 날짜만 보여드리겠지만 교수님들께서 이 고급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퀴즈가 30점이 넘는 학생한테는 A를 보여주고 30점 이하한테는 뭐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기 처리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제한을 이용을 하면은 뭐 파일이든 과제이든 학생들한테 특정 날짜 이전에는 안 보이게끔 아니면 특정 날짜 이후에는 안 보이게끔 이런 조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2월 20일부터 학생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채팅창 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체 강좌 보기에서 실제로는 한 강좌인데 5개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문의드려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학기까지에는 그 KOER이라는 그 캐디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동이 안 되어 있었고 네, 이번 학기에는 지금 여기에 입력되는 이런 학생들의 동영상 학습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적부에 입력되어 있는 학생 점수들 이런 것들이 그 학사로 연동되도록 지금 작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되면은 교수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규 연계 과정 관련된 질문은 이게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서 확인 드리고 그 센터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파일 열기에서 컴퓨터 목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 사용해 주시는 교수님들 이 파일 첨부 누르셨을 때 처음에 이 왼쪽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 첨부 눌러주신 다음에 이 파일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타나는 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건 이제 컴퓨터 설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윈도우에 있는 어떤 설정 관련된 거라서 제가 오늘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교수님 한 가지 지금 질문은 안 올라왔는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서서 제가 교수님들께서 강의실 한번 잘 만들어 주시면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우고 있는 이유가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강의실 잘 만들어 주셨고 내년도에 아니면 다음 학기에 동일한 수업이 있어서 그대로 복사해 오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올렸던 것들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교수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강의실 들어가 보시면은 새 학기에 이렇게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학기에 잘 만들어 놓은 강의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강의실이 바로 제가 오늘 샘플로 만들어 온 이 강의실입니다. 그럼 이 강의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번 학기에 갖고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고급 강좌 관리 밑에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어서 가져오기 눌러주신 다음에 가져오기 눌러주시면은 교수님들이 본 시스템에서 하셨던 모든 이제 강의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수 활동하셨던 강의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갖고 올 강의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 활동만 갖고 올 것인지 아니면은 퀴즈 같은 데 냈었던 문제은행도 갖고 올 건지 물어보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강의실에 등록해놨던 모든 자료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모두를 선택하면 다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주차만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주차만 갖고 오게 되면은 이걸 다르게 활용해서 내가 A라는 분반에만 자료를 등록해놓고 B분반, C분반에 가서는 이 자료를 가져오기로 편리하게 등록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내려가서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수행 누르면 방금 전까지 비어있던 강의실인데 제가 첫 번째 주차에 이렇게 자료랑 활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학생들의 어떤 지금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냐는 질문 주셨는데, 네, 그 팀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동료 평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 중에 보면은 팀플 평가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플 평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고사 대체과제 동료 평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대상에 팀원 평가가 있고 팀 평가가 있습니다. 팀 평가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 수업에 1, 2, 3, 4팀이 있는데 1팀이 앞에서 발표를 했으면은 2, 3, 4팀의 학생들이 1팀을 평가할 때 그게 팀 평가이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더 많이 이용 빈도가 높은 게 동료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팀원 평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원 평가할 때 본인 스스로도 평가할 것인지 네, 저는 본인까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의견 항목 사용 여부 의견이라는 걸 이제 텍스트로 그 학생에 대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그 코멘트를 달 수 있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평가 시작 일시, 종료 일시, 그리고 이 동료 평가를 공개를 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료 평가는 공개가 되더라도 본인이 받은 점수랑 달린 코멘트들은 볼 수 있어도 누가 나한테 어떤 점수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팀 평가를 만들었으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게 할 것인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 하는 동안 출석 그리고 자료 조사 프레젠테이션 작성 각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저는 그냥 예시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항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 이 동료 평가라는 걸 들어가 보면은 평가하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동료들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텍스트로 코멘트 의견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입력을 해야 저장이 돼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학생으로서 평가를 했고 교수님은 평가 결과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 각 학생들이 평균 몇 점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학생들이 동료에게 받은 평균 점수가 몇인지 알 수 있고 이 평가자 수를 눌러보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현황에 가서 아직 동료 평가에 미참여한 학생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에
빨리 참여하라고 이런 식으로 독려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당 강의실에 들어가시니까 오프라인 출석부라는 게 있다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학습센터에 좀 제가 질문 드리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용하시는 전자출결 솔루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오프라인 출석부는 이제 교수님들 실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타나지 않고 이 온라인 출석부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학사 데이터 반입하고 저희가 그 검증 전이라서 지금 오프라인 출석부도 나타나고 있을 텐데 실제 수업하실 때에는 온라인 출석부 나타나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출결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한 오프라인 출석부는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토론방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토론방은 뭐 기존에 대면 수업이 가능했을 때에는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토론을 뭐 정리해서 온라인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 못 끝낸 토론을 이제 이어가게끔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이런 모듈을 등록을 해주실 수 있고 토론방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일반 형식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발제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이 발제한 의견에 답변을 달 수 있는 게 일반 형식입니다. 1인 1주제 형식은 본인이 한 번만 어떤 주제가 되는 메인 글을 발제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뭐 본인의 글에 답글이나 아니면 다른 주제 글에 가서 답글만 달 수 있는 게 1인 1주제 형식입니다. 단독 주제 형식은 그 교수자께서 이 설명에 입력하신 게 단독으로 주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는 게 단독 주제입니다. 블로그 형식은 SNS 중에 트위터랑 인터페이스가 비슷한데 이제 블로그 형식이라는 거의 특징은 가장 최근에 답글이 달리거나 가장 최근에 댓글이나 수정이 있었던 것 이런 글들이 가장 상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랑 좀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블로그 형식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기를 의도를 하셨는데 어떤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짜집기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막고 싶으신 경우에는 질의응답 형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 형식은 본인이 글을 쓰고 15분이 지나야지 다른 학생이 쓴 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 썼던 글은 15분이 지나게 되면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글을 충실하게 쓰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초에 썼던 글을 수정하지 못하게끔 해서 그 충실하게 독창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쓰도록 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질의응답 형식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일반 형식 한번 작성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도 주제글을 쓸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주제글을 쓸 수 있는데 주제글 쓰기 눌러서 뭐 이런 데다가 자유롭게 뭐 토론과 관련된 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발제된 내용 밑에 뭐 동료 학습자들끼리 아니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달면서 토론을 이제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쓰시는 모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없으실 수 있는데 이 퀴즈는 분명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조금 과정이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조교 등록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및 활동 추가를 누르고 퀴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주차 학습 내용 확인이라고 퀴즈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 퀴즈라는 거는 뭐 물론 학교의 행정적인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게 막혀 있는 학교들은 뭐 그냥 정말 퀴즈라는 용도로 쓰겠지만 그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수업하면서 이제 저희 고객사 100여 개 중에 대부분 학교에서 이걸 이용해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이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다면 교수님들께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질 이 퀴즈의 제목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뭐 시작일시, 종료일시를 걸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교과목의 시험은 오늘 3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만 보게끔 하겠다. 이렇게 걸어주실 수도 있고 시간 제한은 응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몇 분간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값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퀴즈 등록하고 날짜 설정하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제가 만들었고 제가 퀴즈는 만들었는데 문항은 등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문항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퀴즈 편집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문제, 문제은행으로부터 랜덤 문제라는 게 있는데 문제은행은 교수님께서 미리 왼쪽에 있는 문제은행의 문제풀에 문제를 등록해 놓으신 경우에 아니면은 내가 다른 과목에 만들어 놓은 문제풀에서 갖고 올 때 문제은행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은 문제풀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랜덤 문제는 어떤 학생한테는 뭐 1-가번 문제, 어떤 학생은 1-나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각 학생에게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끔 할 때 쓰는 건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에는 신규 문제 눌러서 간단하게 문제 등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문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성하실 수 있는 문항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간단한 거 3가지 해보겠습니다. OX 1, 2, 3, 4 중에 고르는 선다형 그리고 학생들이 그 입력한 텍스트가 정답인지 판별할 수 있는 단답형 해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많이 쓰시고 또 서술형 많이 쓰시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오늘 보여드려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OX, 선다형, 단답형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X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분류명이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안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또 쓰실 계획이 있다면은 나중에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과목 챕터 1번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표기를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문제를 다시 가져다 쓰시려고 할 때 이게 어떤 지식을 다루는 문항이었지? 뭐 어떤 과목에서 쓰던 문항이었지? 이런 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OX형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는 홍현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몇 점짜리 문제인지 저는 2점짜리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OX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명제 자체를 OX로 된 문제를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답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는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면 네, OX 문제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항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이 점수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 눌러보시면은 네, 이렇게 퀴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다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다형 누르고 문제 분류명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2번 문제라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다음 선다형 문항이니까 선다형에 맞는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광역시가 아닌 행정구역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선다형 같은 문항은 단답을 정답을 할 수도 있고 다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기 순서 섞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한테는 답이 1번에 가 있고 어떤 학생한테는 뭐 3번, 4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여기다가 한번 이제 다음 중 광역시가 아닌 행정구역은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걸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천, 울산, 부산 이런 식으로 오답에다가는 점수 반영 비율을 없음을 해주시고 이제 정답인 것, 정답에 이렇게 100%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다형은
이런 식으로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을 텐데 오답 선택지에다가는 점수 반영 비율을 없다고 해주시면 되고 정답에다가는 100%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5번에다가 답안을 기입해 놨었는데 보기 순서 섞기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번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답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형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연로 489에 위치한 대학의 이름은 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정답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학대학교 이렇게 100% 하고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이 단답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답을 입력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서울신학대학교라 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서울신학대라고 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영어로도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답식은 문제를 내실 때 학생들이 그 특정 텍스트가 나오도록 문항에서부터 구조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등록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그 구조화를 잘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등록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 상단에 있는데 와일드 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나는 서울신학대도 정답이고 신학대학교도 정답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서울신학대 뒤에 별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신학대라고 해도 정답이고 서울신학대학교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는 그 뒤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도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앞뒤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신학대라는 5글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 카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정답에 근사치를 하나를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정답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답형 내주실 때 첫 번째로 이제 구조화를 잘해서 정말 딱 그 텍스트만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답안이 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를 저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와일드 카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미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입력한 걸 보니까 교수님이 생각도 못했었던 어떤 추가할 정답이 있다. 그러면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 나중에 제채점 돌리게 되면은 그 새로운 답안까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등록을 했고 한번 학생 입장에서 그럼 퀴즈를 봐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퀴즈에 들어가서 바로 퀴즈에 응시 눌러보겠습니다. 응시하기 누른 다음에 네, 서울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제가 아까 서울신학대하고 와일드카드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 앞뒤에 어떤 문자가 들어와도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1, 2, 3, 4, 5 서울신학대학교 1, 2, 3, 4, 5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정답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종료. 네, 학생으로서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학생들이 퀴즈 응시한 내역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이 퀴즈에 들어가셔서 몇 명이 응시했구나 이렇게 버튼이 나타납니다. 응시 버튼을 눌러서 여기 아래 여기 이제 각 행에 학생들이 퀴즈 내역이 행으로 나타나는 테이블이 있고 밑에는 그 점수 분포가 나타나는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 응시 내역 검토 눌러서 각 학생이 어떻게 점수를 입력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 왼쪽 메뉴에 보면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의 응답 값을 엑셀로 내려받는 것도 가능하고 통계에 들어가면은 뭐 문항의 난도라던가 변별력 이런 것들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게 어렵겠지만 이런 문항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뭐 수동으로 채점해야 되는 문항들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같은 것들 있다면은 이 수동 채점 눌러서 그 답을 하나씩 학생들의 걸 읽어보고 점수를 입력해 주실 수 있는 이제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 내주시고 학생들이 퀴즈 받은 것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교 등록 방법 안내를 요청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마다 이제 조교가 어떤 학생들이 조교로 등록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생이 조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학부생이 할 수도 있는데 이 저희가 지금 메뉴가 숨겨져 있는데 메인 화면에서 이 수강 강좌 밑에 조교 및 청강생 승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은 수업을 검색해서 학생이 그 조교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교를 신청하게 되면은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실 안에 왼쪽 메뉴에 조교 청강생 승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메뉴가 저희가 지금 공개를 안 해놓은 상태라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조교로 신청하고 싶으면은 나의 강좌 밑에 조교 청강생 승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교수님 수업을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 강좌의 조교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교수님들께 강의실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 오프라인 출석부는 실제 수업이 됐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 메뉴입니다. 지금 아직 학사 데이터 반입 관리하고 있는 단계라서 나타나는 거고 실제 강의실 들어가셨을 때에는 이 온라인 출석부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출석부는 학생들의 동영상 학습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인데 이 온라인 출석부 위에 탭에 보시면은 온라인 출석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각 주차에 올린 영상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날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짜를 설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주차에 동영상을 등록할 때 이 동영상이 진도 체크할지 안 할지만 결정을 해주시면은 네, 그 주차에 등록된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날짜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네, 저는 1주차 동영상을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 때 1주차의 영상은 2월 15일부터 뭐 3월 8일까지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제 교수님들 정규 주차의 강의실에서는 학사에서 입력되어 있는 각 날짜들 있지 않습니까? 1주차부터 1주차 종료일 그걸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님 개인이 이거를 수동으로 커스텀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날짜를 변경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되고 초기 기본값은 학사 일정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8일 3월 9일부터 15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제 시 그림을 입력할 수 있냐고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채팅창에 주신 그 질문이 나는 단답형으로 문항을 낼 건데 사분면이 들어간 어떤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셨습니다. 뭐 이미지를 넣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입력창에 이렇게 텍스트를 쓰지 마시고 문제 내실 때 이 이미지를 눌러서 여기에 그림 파일 불러오시면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입력하신 이미지가 보이게 되고 그 이미지 밑에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정답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입력창에서 이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든 입력창에서 다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 일단 좀 제가 30분이나 더 시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Q&A 게시판이나 센터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더 보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차로 한번 끊고 나서 뒤에 질문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교수님들께 전달을 그 센터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뒤에서 두서없이 전달된 것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면은 다시 이런 교육 자리에 한 번 더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때는 좀 더 시간을 길게 잡고 다양한 모듈들 천천히 하나씩 다 다뤄볼 수 있도록 교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고맙습니다. 것처럼 시스템 전문가분을 모신 시간이라서 저희가 조금 욕심내서 조금 더 시간을 오버해서 진행을 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은 아마 녹화가 되어서 LMS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저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 안내에 보면 매뉴얼에 각 기능별로 또 매뉴얼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또 저희 센터로 메일 주시면요.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또 안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늦은 시간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또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학생들하고 밀접하고 또 조금 더 설계가 잘 된 그런 강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